신기한 기후학교 시간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은 녹색 전환 관점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인천의 교통체계를 예로 들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녹색전환연구소의 고이지선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오늘의 기후에 나오셨는데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녹색 전환을 연구하는 녹색 전환 연구소에서 교통과 지역 전환을 연구하고 있고요. 고이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너무 예쁘십니다. 고이지선. 성을 2개 쓰고 싶어도 이 성이 이상해서 못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너무 예쁘네요. 고이지선. 최근에 독일 출장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 지난 초여름부터 노광준 PD님이 일부에서 손에 잡히는 기후 브리핑, 해외 소식 알리는 브리핑이 있는데 거기서 이 도이칠란트 티켓 49유로 티켓 막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독일 출장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현지에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저희가 독일의 베를린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네. 저희가 직접 써보기도 했거든요. 이 49유로 티켓이요? 네. 네. 뭐 관광객이나 외국인도 모두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편리했는데 지난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독일 정부에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시민 부담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난방비나 교통비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유로 티켓이라고 해서 지금 49유로 티켓보다 훨씬 싼 한 12,000원 정도 되는 정액권 티켓을 이제 판매를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일종의 프로모션이었나요? 네, 9유로 맞습니다. 티켓.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가격 지원 정책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었고요. 네. 근데 한 달 만에 5,200만 장이 팔렸다고 해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고 네. 그리고 이용자의 한 88%가 만족할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대중교통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편리해지니까 한 승용차 이용률도 10% 정도 줄었다는 결과가 있을 만큼 굉장히 네.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유로 티켓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독일 정부랑 지자체에서 이번에는 한 15억 유로 정도, 우리로 치면 2조 원가량을 들여가지고 이번에는 49유로 티켓을 상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무제한으로 이 티켓 하나만 가지면 트램이든 지하철이든 버스든 모든 교통수단을 장거리 기차를 제외하고는 네. 모두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고 네, 그래서 이제 검표 시스템이 우리처럼 이제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냥 특별히 검표하지 않고 누구나 다 이용하고 싶을 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특히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49유로 티켓이 도입되기 전에는 한 30가지 정도의 요금제가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일일 정기권도 있고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구역별로 사용한 가격이 다른 이런 티켓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 가지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는 교통카드가 사실 이것저것 환승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 가격이 유럽보다 비싼 편이 아니고 그래서 독일에서 49유로 티켓 한다고 해서 우와 하고 나서 보면 우리도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들던데요.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인천시를 오늘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를 바꿔보자 그러면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아마 드시는지요? 인천 시민분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인천하면 이 자동차로 혼잡한 인상이 가장 많이 남는 맞아요. 도시가 아닐까 예. 싶거든요.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자동차 보유 대수가 인구로 이제 나눠봤을 때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인천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 보유 대수도 110만 대에서 170만 대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동차 보유 대수가 인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한 예로 시민분들이 요즘은 어디론가 이동하실 때 네. 그 지도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이제 찍어 보면 실제로 승용차와 대중교통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대중교통이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걸리는 게 너무 당연한 현실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 상황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노선이 좀 더 편리하게 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네.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인천시에서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버스의 이 소유 구조, 운영 구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네. 인천시의 시내버스가 대부분 이제 준공영제라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준공영제요. 네. 준공영제는 실제로 이제 버스 한 대당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한 대를 네네. 운영할 때 기사 인건비나 정비비나 유류비 같은 것들을 이를 표준 운송 원가로 정하는데 만약에 버스 수익이 이 표준 운송 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버스 보존해 회사에다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민의 세금이 여기에 투자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실제로 이 버스 노선권이라는 게 사유 재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이 노선을 어딘가에 직접 신설하고 싶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이 노선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인천만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다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버스 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존을 해주는데 노선은 버스 회사가 개인 회사들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수익이 너무 안 나는 노선으로 다니면서 적자가 아주 큰 걸 다 세금으로 보존해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수익률을 생각하다 보면 그 편리함과는 시민들 개개인의 편리함과는 좀 동떨어진 노선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럼 네. 또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런 걸 선순환으로 만들려면 이제 뭐부터 바꿔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인천의 교통 체계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준공영제가 지금 문제다. 그러면 교통 체계로는 뭐가 문제일 수 있을까요? 인천도 지하철이 2개인가 3개 노선이 들어가 있고 광역 버스들도 많을 테고 그런데 왜 유난히 인천이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자동차를 많이 갖게 되는 걸까요? 이 수도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대부분 국내에서의 이 버스 정책이라는 게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버스 같은 경우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이 광역버스가 이번에 요금이 오르면서 3,000원까지 오르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까지 왕복 광역버스를 이용했을 때는 하루에 6,000원 정도나 이제 돈을 내야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다가 광역버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인천 시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떨까? 대부분 경기나 인천 지역에서 승용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패턴을 분석해 보면 서울까지 가는 경우에는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네네. 실제 그 지역 안에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 그래서 시내버스의 이 노선과 체계 개편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느껴보면은 모든 지역이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이. 그래서 모든 노선이 서울과 얼마나 가까운가, 서울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은 버스로 1시간 만에 가는데 우리 옆 동네는 노선이 맞아요. 없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 인천의 그런 교통 체계에서 그렇게 서울 중심이고 인천 내에서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출퇴근을 인천 내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시내버스 운영 구조에서 아까 준공영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얼핏 들을 때 사람들이 버스에서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존해 준다고? 왜? 여기서 끝나고 말거든요. 이 준공영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그만큼 이 버스라는 게 시민들의 발이나 마찬가지인 굉장히 중요한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네. 지자체에서 이제 재정 보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2009년도부터 인천시에서는 준공영제를 도입했거든요. 네. 13년이 지났는데 버스 회사에 투입하는 지원금이 13배나 올랐다고 해요. 14년 동안 네. 13배가 오른. 6배요. 6배가 오른. 6배가 네. 올랐습니다. 지금 버스 회사가 34곳이 있고 네. 시내버스가 한 1,000대 정도, 1,900대 정도가 있는데요. 도입 초기에는 한 430억 원, 연간 430억 원 정도 투입했는데 지금은 2,600억 원 정도가 버스 회사에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러면 있죠. 버스 회사 계속 적자가 늘어난 건가요? 네,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그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줄어들었고 네. 유류비가 인상이 되면서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도 있지만 네. 한편으론 재작년에 감사원에서 인천시의 시내버스 이 운송 원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나 정비비 같은 유류비 같은 건데 네. 사실은 지금 이 운송 원가의 책정 기준이 투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송 회사에서 제시하는 대로 대부분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다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만큼 좀 불신이 쌓여 있고요. 네. 이렇게 지원금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실제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 사실 이 준공영제는 인천만이 아니라 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지금 실시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커피소년이 부릅니다. 사랑이 찾아오면. 네, 어떠신가요? 우리 동네 버스 어디 나가려고 하면 노선은 없고, 그 노선은 없는데 버스 회사들은 적자라고 하고, 적자는 또 세금으로 보존해주고 이게 뭐냐 하고 들으면서 조금 놀라셨을 텐데요. 준공영제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알고 보면. 근데 이 준공영제 문제점 다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인천 교통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인천이 10월부터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인상이 된다. 뭐 사실 인천만 오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고물가 시대여서 사실 저 같은 경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에 별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3,000원으로 올랐다가 뭐 올랐나 보다. 그냥 너무 다 오르니까. 근데 이렇게 인천은 지금 어떻게 오르고 있는지 또 연료나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교통비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49유로 티켓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경우가 지금 고물가 시대에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펼쳐서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는 오히려 요금을 올려서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닐까. 대중교통 활성화에 오히려 저해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지난 10년간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의 교통요금 변화폭을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은 사실 거의 변화가 없는데 경기도는 70% 정도 인상이 됐고 인천은 48% 정도 인상된 걸로 나왔습니다. 아, 왜 서울은 변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됐지? 예. 큰 이 요금이 대부분 서울까지 거리비례 요금제가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경기 인천 지역 시민들의 실질 소득이 그만큼 더 늘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 요금은 필수 지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제 자가용 이용자들에게는 유류세 인하라는 혜택을 정부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유류세를 인하해서 기름을 더 쓰도록 하는 건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이용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이만큼의 혜택이 사실상은 없었던 거예요. 아, 그렇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10% 정도가 네. 도로 수송 분야에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승용차 이용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아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교통요금을 올려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제외하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기 도이칠란트 티켓, 유로 티켓 말씀하실 때 아까 노래 나가는 동안 선생님께서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해야 되는데 빠뜨렸어요.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얼른 다시 해주시면요. 네, 그 베를린에서도 원래 그 여러 가지 티켓 종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49유로 티켓을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티켓을 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최근에 서울시에서 65,000원 정기권,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정기권을 도입하겠다고 이제 네, 맞아요. 발표한 거 기억하실 기후 카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클라이밋 카드. 그 이제 모델이 49유로의 티켓이었는데 네. 사실 중요한 지점은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점이 국내에서는 도입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도권으로 묶이는 사실상 생활권이 수도권인 시민들에게는 경기 인천 주민들은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 티켓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좀 늦었지만 네. 이런 좀 행동에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다 같이 이거를 만들면 사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지금 탄소가 배출되는 건데, 그렇죠. 그 카드에 나 모자라는 부분이 좀 잘 보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아까 준공영제로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그 준공영제에서 사모펀드 자산운용 회사들이 버스 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버스 회사가 다 적자인데 사모펀드가 이걸 왜 인수하지?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지자체에서 다 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든든한 수익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사모펀드 운영 회사에서 서울, 대전, 인천의 버스 회사들을 대량으로 이제 매입을 했고, 진짜요? 네, 네. 인천 같은 경우도 버스 회사 9곳 가운데 7곳이 이 한 곳의 자산 운영 회사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된 이후에 그 배당 현황을 봤더니 네. 실제로 버스 회사가 이제 벌어들인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시민들의 세금이 투자자들의 수익 배분에 쓰여졌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그 네. 선생님께서 준공영제의 문제를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떤 걸까요? 그럼? 네, 독일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좀 대안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들이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10년 전에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전면 무상교통을 시작을 했어요. 전면 무상교통이요. 네, 인천과 마찬가지로 신안군도 섬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섬에서 그 배를 타고 나온 분들이 버스가 빨리 끊기거나 버스 노선이 너무 적어서 네네. 시내를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 때문에 그걸 민간 회사들의 그 버스 회사를 신안군에서 다 사들여서 전면으로 무상교통을 그 버스 공영제를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상교통을 동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노인들의 이동이 훨씬 더 편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시내에 읍내에 목욕탕과 병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는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효과를 대중교통 활성화로서 좋은 효과를 일으킨 사례가 있고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서 3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일부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청소년 무상교통도 실시를 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렸다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인천시에서는 지하철이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의 수단 분담률이 지금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승용차는 한 40%가 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통 요금을 지원한다던가 노선을 개편을 하거나 확대한다든가 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다른 광역시에서는 교통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활발한 데 비해서 인천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영제라는 건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자체가 운영을 하면서 노선을 전적으로 시민들의 편리함에 따라서 이제 운행 시간이나 노선이 정해지도록 하는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노선권을 공공이 갖고 있는 경우를 이제 버스 공영제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노선권을 민간 회사들이 버스 회사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서는 노선이 폐지되는. 노선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도심이 만들어졌는데 버스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예. 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와 버스 공영제 이 얘기 오늘 들으시면서 어땠나요?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중교통의 하나의 변화의 기준일 듯합니다. 오늘 인천을 예로 들어서 대중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4부에서 다시 뵐게요.